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 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 후보들만큼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 후보들의 캠프진인데요. 지난주 품격시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를 분석한 데 이어 오늘은 그 밖에 다른 당 후보들의 대선 캠프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내수색이 시작된 어제 한 미수습자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소 속도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9명 모두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소망이 꼭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늘 세월호 수색 현황과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승리를 돕는 대선 캠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선대위원장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공동 선임한 상황. 또 18대 대선에서 안 후보를 돕던 인사들과 당내 초선 의원들을 캠프에 배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내 의원들과 홍 후보가 경남도의사 시절 경남도청에서 맺은 인맥들을 선대위에 포함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현역 의원들과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됐었던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구성했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를 분석했던 품격시대. 오늘은 다른 당대선 후보들의 캠프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4월 19일 4.19 혁명 57주년 되는 날입니다. 19대 촛불 대선이 앞으로 20일 다가온 가운데 지난주엔 더불어민주당 캠프 핵심 인물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3당 캠프 핵심 인사와 전력은 무엇인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사를 쓰는 기자예요?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기자예요? 네, 지금은 편집팀에 있어서 기사를 안 쓰나요? 안 쓰고 지금 방송에서 잘 털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딱 취재해온 것을 편집하는 척하고 싹 내오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지금 편집 기자를 모욕하신 겁니다. 아, 그래요? 어디 편집 기자인데요? 회사가 어디예요? 시사인이죠? 네. 네, 시사저널인 줄 알았어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바로 전에 어디 방송에 나오셨었어요? 바로 전에요? 예. 조금 전에? 예. KBS? KBS? 네. 아직도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네. 아니, 본인이 지금 출연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더 보게 해야 되는데. 보셨을까봐. 공영방송이. 보셨을까봐. 예. 네. 그 KBS가 요즘 그 이순신 방송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방송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 걱정입니다. 예. 좋은 방송이 돼야 열심히 할 텐데. 하고 왔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거기서 턴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아니요. 다시 전혀 다른 이슈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원래는 고 기자님, 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 국민의당 양강 구도의 당을 한꺼번에 털려고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쑥 들어가잖아요. 예. 최종적, 불가역적, 다시 못 돌아오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을 놓쳤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방송은 기계적 중립성, 동의할 수 없는 기계적 중립성이 있어야 하므로 오늘 국민의당과 또 나머지 당 시간 되는 대로 비율로 이렇게 좀 털어주면 돼요. 지지율로. 지난번에 열을 털었으면 오늘 한 90을 털면 됩니다. 아, 왜 자꾸만 털지? 열을 말씀했으면. 그래서 국민의당 먼저. 예. 일단 이 국민의당 캠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로 대표되는 동교동계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전 이제 2012년 진심 캠프 그 출신들 이렇게 그런 두 축이 같이 형성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뭐 정치 신인 그룹이나 외부 전문가 그룹이 더해졌는데 크게 이제 이 두 축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안철수 캠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이런 일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2007년 새누리당 경선 때 이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가 그 각축을 할 때 거기에서 이명박의 어떤 이 이명박의 신복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이제 이명박의 가장 큰 이 지략가로 정두원 의원이 꼽혔는데 그 정두원 의원의 또 가장 이 참모 중에 지략가가 이태규 의원으로 꼽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이태규 의원의 특장이 뭐냐면 구도를 잘 짭니다.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의 이 정치 행보를 2012년 그 후보 단일화 이후에 정치 행보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고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런 어떤 구도 안에서 자신이 이 따내야 될 영토를 먼저 그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이렇게 얻어가는 방식을 썼는데 그런 것에 이제 가장 그 구도에 강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선거란 것이 이겨본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가장 그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여당을 이겨본 경험을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태규 의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네네. 이 용어 규정을 수정을 하면요. 네네. 동교동계라고 하게 되면 그 삼남 누구죠? 김홍걸 위원장에게 혼납니다. 네, 그분은 네. 동교동계의 일부라고 꼭 일부. 정확한 네. 터미널로지 용어를 쓰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동교동계의 일부 중의 일부. 일부 중에 일부. 그렇죠. 많지 않으니까. 네, 네. 예, 그렇게 얘기해. 참고로 동교동교회예요. 동교동계의 일부는 지금 청와대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광호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없는 버티고 상황의 있는데, 비서실장.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많이 갔어요, 여기저기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캠프 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네. 국민들 관심이 어제 국민의당 손학규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네. JTBC 뉴스룸에 나왔죠.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와 설전을 벌였다 그러죠? 네,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을 그 벌였는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우선은 같은데. 손석희 앵커는 앵커니까 저는 손석희 앵커는 뭐 객관 중립적인 전형적인 이 정치색이 없는 앵커다 이렇게 봐요. 예. 너무 드라이한 게 때로는 문제 아닌가. 근데 그렇죠. 역시 집요함으로 어제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이니까 질문은 뭐였냐면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였다가 어느 순간 올해 들어와서 사드 배치 찬성론으로 바뀌었다. 이거 박지원 대표한테도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예. 박지원 대표는 당론은 아직 안 바뀌지 않았느냐? 사드 배치 반대 아니냐?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당론을 바꿀 수도 있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또 했었죠. 했었죠. 공공연하게.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당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럼 당론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 우리가 국회 내에서 여야 뭐 3당, 4당 싸울 때 예. 의총을 해서 당론을 정하잖아요. 예. 그럼 뭐 후보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직 의총에서 결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당론이 아니다. 예. 이렇게 면피할 때도 많고 사실 정앵커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의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무게와 가치, 의미를 아실 텐데. 만들어지는 과정의 엄중함. 네, 엄중함. 그리고 한번 정해지면 그걸 쉽게 바꾸지 못하는 또 예. 문제. 그런데 어제 이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핵심 논지는 뭐였냐면 후보가 중요하지 당론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손석희 앵커도 좀 다소 황당한 거예요. 뭐 당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후보의 의지, 대선 국면에서 후보의 의지가 중요하죠. 당론, 당권 이런 것도 따라가고 보통 이제 밀어주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대표나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까지 명확하게 언론에서 이 시청자를 나가서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건 왜 바꾸게 되었는가에 대한 깔끔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는 예. 거죠.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캠프 보면은, 저거는 이제 이런 거보다요, 후보와 캠프가 잘,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돼서, 팀워크가 잘 돼갖고 후보가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고춧가루 뿌리면서 쫓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고춧가루 트로이카 3인방이 떴는지. 근데 손학규까지도 어제도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런 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대표로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가 예. 워낙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 한국 사회, 한국 정치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게요. 예. 제가 그 정치부 지원을 거의 예. 기자 초년생 때 예. 96년 총선이었던가 정치부 지원을 민주당을 나갔었거든요. 예. 그때 박지원 대표가 당시에 이제 대변인 총괄을 하고 있었고 박선수 의원이 그때 당시에 부대변인으로서 그게 기자 시절에? 네, 기자 예. 초년 96년 총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실 박지원 대변인의 말을 듣고 정치를 그때 친문해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때부터도 굉장히 야, 이 사람은 판세, 이분은 판세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선수구나. 이분 참 엄청난 나름대로 야권에서 주자가 되겠다고 하시더니 생각을 했더니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대로 이런 행보를 보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쌓아온 일들이 과거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와 딱 화학적으로까지 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남들이 그렇게 곱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예. 고춧가루 깬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나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박지원 지금 대표가 그 머리 위에 있다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속내와 상관없이 밖에서 보이는 구도가 그런 식으로 착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결할 때 기권도 의사 표현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법조 뭐 이제 이런 용어 중에서 묵비권도 의사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서 발언을 하는 것만 대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숨는 것도 또 도와주는 경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중진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정동영 의원 있으시죠. 또 예. 천정배 의원 있으시죠. 다 호남의 기반을 두고 있고 호남의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고 예. 아직도 안철수 후보의 상당수의 지지율은 그 호남의 중진들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조용히 있어버리면 딜레마인데 조용히 있어버리면 호남이 지금 가뜩이나 그럼 문재인 후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예. 김성수 여사도 호남에서 머무르다시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나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호남 맹주는 사실 박지원 대표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바로 나오고 그래서 분리해서 다니시잖아요. 요즘에는 예. 안철수 후보는 대구 이쪽 가시고 이제 호남 쪽에서는 박지원 대표가 전북 가시고 이럴 때 박지원 대표 가시고 전북 가셔서 박지원 대표도 좀 이제 말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만. 분리해서 다니다 보니까 후보가 눈에 안 보이니까 5년 전 선거와 이번 선거가 좀 간혹 헷갈리시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정신없이 유세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호남에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프닝입니다만 바로 또 수정하긴 했습니다만 실수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게 편집이 되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뉴스 보도 채널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5년 전의 우리가 얘기하는 예, 짤을 짤방. 지금 이게 가짜뉴스처럼 편집해서 SNS에 돌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파급력이 너무 컸어요. 예. 민주당에서도 놓치질 않는 게 그 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나오자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닐 텐데 또 요즘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편집들 하기가 너무 좋고 과거 기록들 다 남아있잖아요. 불과 2, 3년 전에 안철수 후보 처음 떨어져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게 또 박지원 현 대표잖아요. 또 두 개를 묶었어요? 두 개를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간 사람이 안철수 후보 비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안철수 후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문재인 당시 이제 싫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이 무슨 새 정치를 하냐라고 박지원 대표 본인이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두 개를 하셨거든요. 묶으면 하나 두 개를 스토리가 되네. 묶어버리면 사실 저거는 실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새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싫어져서 나간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그러면서 무슨 나온 새 거죠. 정치를 하냐. 그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작전을 잡았어요. 아예. 최평론가님, 네. 이런 거는 악마의 두 개를 묶어도 악마의 네. 편집이라고 어떻게 팩트를 묶어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프닝이라고 바로 해명한 것을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다른 수는 없고요. 허핑턴 포스트에서 예. 아주 간단하게 이 말실수한 게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다.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이 사람들이 안철수하고 이제 정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나 이 테스트 해본 겁니다. 하는 쪽으로 딱 말을 바로 이어붙이는데 예. 그것도 역시 정치보다는 저런 애들이 아니, 싫어요, 저는. 임기응변. 순간적으로 싫어졌어.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 네,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고도의 계산된 발언 아닐까라는 물음표를 단 기사를 또
박지원 대표 스스로 열심히 지금 리트윗을 하고 뿌리고 있더군요. 지금 잠시 양지열 변호사님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1996년 집에 퇴근할게요, 이제 하세요. 이 당시 박지원 대변인은 그 후에 언론대책 문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기자 관리를, 언론 관리를 위스키 앤 캐시로 하던 시절인데 혹시 이 위스키나 캐시를 대접받은 적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모 언론사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시절에 모 언론사 들어가서 살짝 그 음주 재떨이를 던졌다라고 하는 그 한간의 소문도 있었을 그 시절인데 그 시절인데 해당 언론사네요. 갑자기 고기자님 그걸 찾아내시죠.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러시안 들어간 지 캐시가 아니라 위스키 앤 캐시였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고요. 뭐 그때는 지금하고 정치부 기자들이 요즘 받는 대접과 다른 대접을 받았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본인 얘기를 하세요. 써준 거 읽지 말고. 아니요. 지금 본인도 대본을 보고 읽으세요. 본인도 예. 그때는 요즘 기자분들이 받는 대접보다는 훨씬 대접을 잘 받았다. 변호사님, 예. 변호사로 감옥 안 가는 줄 아세요? 감옥 가고 싶어요? 다른 데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악마의 96년입니다. 편집 얘기를 하다가 이 악마의 변호사 검증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왜냐 김어준 총수가 붙여준 별명이 악마의 변호사인데 저는 이게 양 변호사의 자기 깔때기 때문에 자기 발을 자기가 찢은 경우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YTN 뉴스를 틀었더니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서 제가 기자 시절에 스포츠를 취재했는데요. 요즘 쇼트트랙 개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단기니까. 쇼트트랙 얘기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해본 게 뭐지 그러면서 지금 또 96년 뭐 취재했다고 하니까 검도 선수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MB입니다. MB 거의. 안 해본 게 없는 MB죠. 팩트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없는 그리고 사실을 오늘 얘기 아침에 드린 게 또 아니라. 제가 하는 다른 S 방송국에 나와갖고 무슨 얘기를 했나요? 거기서요. 그 기억이 안 나죠. 그 기억나면 제가 사먹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는 변호사기 예. 때문에 거의 자, 동교동계와 문제는 동교동계의 중진과 네. 안철수 후보의 캠프의 이미지가 네. 좀 겉돌아요. 완전히 젊음과 혁신, 다르죠. 50대 기술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선 후퇴하라고 문병호, 황주홍이 얘기했지만 네. 그분들을 또 전면에 문병호 최고위원 황주홍 의원을 전면에 내서갖고 선거를 치르긴 경험이 부족하고 네. 이게 그 딜레마일 텐데. 딜레마죠. 지금 그게 예. 겉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1차 토론회 때인데 1차 토론회 이전이군요. 다른 방송 토론에서 자, 이 버무린다. 예. 이게 결국은 보수와 진보를 버무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홍준표 후보가 물어보니까 융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버무리는 게 아니고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근데 버무리는 거와 합쳐지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네네네. 화학적 결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그렇죠, 되는데요. 그렇죠. 단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버무리는 거랑 합쳐지는 거 완전 다른 건가? 예.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영어로도 뭐 컴바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에디드 할 수도 있고, 뭐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캠프 내에서 융합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보수를 잡으려는, 또 호남을 잡으려는 동교동계의 노력과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 진심 캠프 출신들의 2030 과거의 청년 멘토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 근데 잘 먹혀들진 않고 있죠. 예. 거기에 구도를 짜는 아까 고 기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태규 사실은 정책 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이었죠. 또 이분의 의원의 이제 구도. 그리고 그분은 또 전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거 팩트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무성한 이야기 중에 자,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또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추정들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라인들의 복합적인 부분이 뭔가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불어나면 누구나 다 모여들다 보니까 용광로 이 캠프다 이런 얘기로 흔히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케미가 하나의 색깔로 구워져 나오질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양 변호사님, 이제 지금 이쪽 캠프 얘기했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캠프의 선대위가 누구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안에 그 스노볼 이론 중에서 네. 핵심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핵심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데 이 핵심을 만드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부인 김미경 여사란 말이에요. 굉장히 들어오기 전에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박경철 시골의사도 또 숨어있는 멘토 중에 한 분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역시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국민의당 주위에서 떠돌고 있어요. 뭐냐면 김미경 이분도 강력하게
대선을 협조하고 있고 어쨌든 내조를 해야 되니까 그건 뭐 하고 당연한 있고 거죠. 박경철 의사도 돕고 있는데 두 분이 충돌해서 아, 그리고 충돌하는 계기가 됐던 건 이번에 교수 문제, 채용 원 문제 플러스 원.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네, 쪽과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간을 보면서 가자는 쪽에 충돌하면서 균열이 됐다라고 하는 소문. 즉 박경철 의사가 떠났다는 이런 정보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다고 예.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각 대선 후보들끼리 이력서 이런 걸 써놨는데, 몇몇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중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게 되면서 겪었던 불편한 점에 대해서 가정에 소홀하게 됐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제 힘들다. 얘기하고 묶이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하고 예, 그렇죠. 묶이죠. 깜짝, 예. 지금 의원님이 그러신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씀하시죠. 실제로 저는 그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 치고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게 불편하다는 발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안 돌보는 일이 어딨냐. 집에서는 다 부인들이 내조해주지 않았으면 막 나와서는 부인들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나와서 후보들이 정말 정치하느라고 내가 미안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어떤 관념이었는데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기성 정치인들과는 보는 방법이 좀 다르구나라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적하신 것처럼 또 그렇다면 김미경 이제 후보 부인에 대해서까지도 이걸 검증을 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떳떳하게 털다거나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는 구도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구나. 그게 그리고 상당히 생각보다도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 내는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파트너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상황이 드는 거죠. 부인이 아니었었나? 그것까지는 제가 의혹을 말씀을 못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혹을 네. 예를 들어갖고 가정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 전에 대선 주자들 보면 대선 주자는 본인이 하는 거고 부인이 그것을 조금 더 국민과 친화적으로 돕는. 그 다음에 혹시 오만과 독선으로 빠질 수 있을까 비판해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내조인데 그렇죠. 정책까지 쥐고 흔드는 것 아닌가?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위험해지죠. 그러면 또다시 예.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예. 힐러리가 더 똑똑한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었는데 루인스키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 일명 지퍼게이트. 그 이후에 이 부부관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혹이 많이 커져요. 예. 그 비호감이 힐러리가 지난해 대선에 나왔을 때까지도 잔존해 있었다. 아하. 그래서 트럼프가 루인스키를 토론회 장소에 초대해서 앉히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평생 간의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그 부인의 역할로 안착했으면 좋겠다. 좀 따뜻하고 후보면 후보, 대통령이 되면 그를 케어하면서 뭔가 민원을 들어주는 제2부속실의 예. 역할이 그건데 박근혜 정부는 제2부속실이 이상하게 쓰인 거 아닙니까? 최순실 전담팀으로 쓰인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청와대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진심을 믿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여성은 이 부인 김미경 교수다. 그래서 이 부인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원조 상황 얘기를 지금 네. 이제 이 상황 타이틀을 이렇게 지금 김미경 교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지금 박지원 의원에게 이렇게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처신해야 될 행동은 분명합니다. 뒤로 물러나야 돼요. 네.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보여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서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이거를 좀 읽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진신 캠프 쪽 특히 뭐 이태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호남 중진들이 하는 행위들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라는 거 우리가 그 정치를 잘한다는 거냐 앞을 내다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앞을 어디까지 내다보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대선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 뒤에 어떤 자기들의 행보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금 호남에 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게 뭐 그런 논리겠죠. 그래야지 이제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구도에서 보자면 안철수 후보의 표는 그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에서 지금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신의 확장성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호남에서 인정을 받으면 돼요. 이거 보십시오.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당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호남 후보입니다. 이렇게 가둬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자면 안철수 후보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호남 중진들의 향후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자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근데 그게 그 부분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선택의 여지가 또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가 정치 구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9단, 10단, 10단은 뭐 이제 그 완성이기 때문에 9단, 10단이나 쓰는 거 안 쓰고 9단. 인간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를 9단. 그다음 인간과 신의 중간이 도사 아니에요? 그렇죠. 도사도 가만히 있는데 어디 9단쯤이나 돼요. 아직 결론은 그거였군요. 아주 굉장히 엄숙하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근데 제가 이제 일리가 있으시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상당 부분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각지설을 이룰 정도의 틀을 만들어준 게 박지원 대표고. 그랬었죠. 국민의당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 마지막에 입당 합류했잖아요. 그게 박지원 대표고 또 실제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을 때 박지원 대표가 하는 것만큼 잘 먹히는 공격이 없어요. 그랬죠. 같이 오랫동안 있었고 잘 알고 있고 또 박지원 대표가 말씀을 하셔야 호남에 또 상당히 뭐 중장년층들은 귀를 기울여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박지원 대표가 빠져버리게 되면 또 국민의당이 그 공세,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 이제 굉장히 국민의당에 대해서 역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막아낼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지금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역전의 기억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총선에서 역전을 했고 호남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하는데 또 총선하고 대선은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호남이 어떤 이게 국민의당도 같이 키워주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어떤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호남에 집중되다 보니까 당장 지난 주말 이번 주 초에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지난주까지는 10%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이 조사에서 10%가 넘어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곧 15% 선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안수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최영일 평론가님,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선거 캠프를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움직이고, 호남의 중진들이 움직이면서, 대구 경북 쪽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방금 고재열 기자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호남 중진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구 경북에서, 정신 차려보니, 호남 정당이었네? 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이 중진들이 안 움직이면 호남에서 또 지지율이 빠지고 이게 시소 게임처럼 가고 있는 이 곤란한 국면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양강구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으로 자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 될 겁니다라고 이제 예언적인 암시를 했을 때는 양자구도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자구도라서 여러 가지 작은 변수들, 당선 가능성은 없는데 표를 뺏겼다 줬다 할 수 있는 지금 묘한 변수들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진보 진영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뒤에는 유승민, 홍준표가 있는데 유승민은 지금 이게 사퇴하느냐 마느냐 내부 분란이 있을 정도로 미미해요. 안 한다는 요소로서의 역할이. 안 한다고 했죠. 지금 광고도 나오고 이제 쭉 갈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패전하고 나면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거기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은 밀고 가자 분위기로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니까 유승민 후보는 차치하는데 오늘 2차 스탠딩 토론에서는 또 가장 기대되는 후보는 유승민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15%가 아까 말씀하신 게 목적을 달성했다 이것은 보전금 다 돌려받는 거, 파산하지 않는 거. 지금 250억 대출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대한민국 정치 대선 품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떨어졌습니다. 보전금 보전받는데. 결국 그러네요. 자, 이제 안타깝긴 합니다만 홍준표 후보의 이 10% 15% 게임은 안철수 후보에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양강구도에서 문대안은 5% 이내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3%의 마지막 순간에 쏠림 현상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아하.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수 결집이라는 걸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사표 방지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끝까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손주들이 좀 원하는 후보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여론조사회사 네. 운영하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신데 예. 어쨌든 나름의 고집이 있으세요. 예. 그 보면은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표준적인 고집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난해 총선 때도 야 국민의당 이기겠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 시속 게임 하는 거 맞고요. 이 시속 게임을 해소해야 되는데 저는 남은 20일 동안 내부에서 지금 이 겉돌고 있다고 표현하신 예. 것에서 지금 확전이 된 건데 시계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쪽이 힘을 얻으면 저쪽 이 지지가 빠지고 저쪽이 힘을 얻으면 이쪽 지지가 빠지는 현상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박지원 대표가 어찌 보면 싸움을 건 형국이에요. 그리고 호남에서 지금 10% 정도 빠지고 있는 본인들의 지지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호남에서의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호남 대전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그 선전포고를 한 게 박지원 후보인데 선전포고한 내용이 대북 송금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표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골로 갔다? 골로 보냈다? 이게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저는 이 구원 투수가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구원 투수가 문재인의 구원 투수가 김홍걸 성남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일단 두 가지 실수를 좀 하시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가. 하나는 뭐냐면 표현이요. 예. 안타까움의 표현 내지는 그게 그만큼 아니더라고. 심하다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예. 호남에서 가지고 있는 김대중 정서를 생각했을 때 거기 앞에 골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예. 실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아니다. 누구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곁에서 모셨고 가장 위했고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표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모욕한 것처럼 모욕하는 받아들일 듯한, 수밖에 예. 없어요. 그거는 저도 그리고 누구에게 갖춰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돌아가신 분을 끌어와서 쓰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 왜냐하면 본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셋째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물론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활동을 하진 않았고 아버님이 당시 한참 활동하실 때 같이 뵙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비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딱 최근의 사태에 보면 저기도 혹시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끌어다 쓰는 것 자체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걸 계속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게 비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상당 콤보 문제가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실언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전략적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 정부 2기가 됩니다. 이걸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진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권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10년 묶여있는 패키지 민주정부예요. 하나의 정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함께 계승한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얘기인데 예. 여기 노무현을 잘라냈어요. 이 박지원 대표가. 그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참여정부 2기. 결국 노무현 정부의 계승이 된다. 김대중하고 노무현을 분리해버리는 우를 범한 겁니다. 처음에. 이건 좀 시간이 흐른 얘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대북 송금 특검 문제. 자, 그때 문재인은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결국 이제 특검을 묵인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문학적으로 한 건데 이게 DJ의 이 위해가 됐다는 것보다는 그때 감옥에 간 사람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정치 내에서. 왜 저렇게 문재인을 계속 미워하지? 그때의 악감정이 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DJ 대통령을 언급하려면 사드 배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이 손석희 앵커가 계속 물어본 박지원 대표와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에게 뭐냐면 햇볕 정책 포기입니까? 이걸 얘기해야죠. 안철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햇볕 정책도 수정 불가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호남 정당인 이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은 폐기다. 그 북한 때문이다라든가 뭔가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자제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묶여서 별로 득점 포인트를 못 얻고 있다는 게 또 아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이제 진신 캠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만 셀프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정부 50대 기술론을 이분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예. 오늘 홍준표 캠프랑 유승민 캠프도 얘기하셔야 되지 않나요? 오늘요? 다음 시간에 또 하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이 또 나오시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단수에서 밀리는 거예요. 예, 그동안 그러니까 그 진신 캠프 출신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5년 전에도 팀워크를 맞췄던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더 찰떡궁합이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 구도 안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급상승을 유도해낸 또 그런 어떤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막상 선거전이 시작되니 그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 이게 정동영, 손학규 그리고 박주원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런 국면으로 이거 자체가 사실은 가둬놨고 그다음에 그 박지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했어요. 김대중. 그러니까 예. 그게 TK에서 그 이름 석자로 또 잃게 될 부분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얻는 부분이 있고 잃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전술적으로 택할 수 있는 전략인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서 있는 구도에서 자기 표를 잡아먹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번 주 후반에 닿으면 또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조사하는 그 지지율에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 한 3년 지금 동안 만약에 이렇게 지켜보면 처음에 어떤 설계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그런 호남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으면서 수도권에서 또 어떤 또 다른 계층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런 이런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의 대안 후보가 되면서 그쪽에 이제 그런 그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질적인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쪽에서 이렇게 그 이질적인 부분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그 부분을 극복하시려면 오히려 진중 캠프 출신들이 나와서 그렇죠. 원래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이미지 있잖아요. 예. IT 벤처 사업 걸어서 성공했던 부분들. 그 지금도 포기는 안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4차 혁명의 준비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선거가 급하다 보니까 네거티브라든가 다른 쪽과 각 세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 지금 말씀하신 호남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더 선거 전략을 짜는 데는 아무래도 더 그러나 이제 많잖아요. 언론 출신,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언론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을 때 기사가 되잖아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네거티브로 오히려 저쪽에서 내부 조정을 하면서 동교동계 출신들 당의 중진이 네거티브 전략을 포기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갔어야 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트랙을 거예요.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신선도라는 게 더 살아날 수도 있고, 예.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구 정태하고 끝내고 정말로 제3대 새로운 정당을 더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예. 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지금 거죠. 안철수 후보의 오늘 이 시간에 마이너스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 지금 IT 4차 산업혁명 얘기하니까 지금 떠올랐는데 오늘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어제 제일 화제가 된 게 문재인 1번가 정책 쇼핑몰. 이건 예. 전 대박이라고 봅니다. 대박이 정말 났죠. 대박. 그다음에 1시간 네. 만에 펀드 오늘 마감. 100억 마감. 100억 모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 보이는 느낌. 밴드웨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데 예. 이게 재밌는 게 이 문재인 1번가가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니까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first.com이에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숫자 1, st. 그래서 문first.com.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문퍼스트는 쇼핑몰도 문일스트예요. 문일스트. 왜냐면 문재인 후보식 표현으로 예, 문일스트라고. 문일스트닷컴. 문일스트라고 해야 되겠군요. 일수 찍는 네네.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오지, 그래도 상비, 연결이 돼요. 네네. 문일수2 그러면 일수는 또 펀드하고 연결이 되니까. 아,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닷컴인데, 이게 닷컴이니까 이게 뭐 1번가 쇼핑몰처럼 이제 예. 포장을 했는데, 오늘 문일스트.net, net, 네트워크, 넷을 치면 안철수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어허. 그러면서 그 링크를 이렇게 딱 SNS에 날린 어떤 누리꾼이, 자, IT 전문가가 부리는 기술은 이런 거군요.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안철수 캠프가 한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의 지지자 개인이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이쪽 그 문 쪽의 지지자가 자작극으로 했을 수도. 그럴 여러 가지 가능성은 가능성은 다 낮다고 있는- 보는데, 그러기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면면이 굉장히 긍정적인? 잘 돼 있는 이 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급조된 건 아닌데, 네. 문일스트, 이 문퍼스트 도메인을 끝에
이 닷컴을 닷넷으로 바꿔서 이렇게 링크를 거는 건요. 저도 인터넷 초창기 벤처기업가 세대인데 그때 안철수 형처럼 빨리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고 따라가던 때인데 그때 화이트하우스, gov, go.us. 예. 그러면 거버먼트니까 미국의 백악관 사이트로 들어가요. 화이트하우스.com은 뭐냐면 이 포르노 사이트로 들어가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치는 키워드를 장난을 쳐서 아하. 뒤에 확장자만 바꿔서 상업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걸 이제 속칭 삐끼라고 부르는 예. 건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안철수 캠프 쪽에서 예. 막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자가 하는 거라면 이런 꼼수는 우리 하지 말자. 예. 당당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짧게 네. 지지율도 높지 않으니까 홍준표 캠프를 좀 봐야 되는데 보긴 보는군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생각해볼 때 40분을 그 얘기하기가 너무 부족해. 오늘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보면요. 축구팀인데 감독, 코치, 선수, 골키퍼까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드리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전 도지사였잖아요. 예. 지금 홍준표 후보의 캠프 스펙은 도지사 재선 캠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할 가치도 없댔지. 제가 그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얕잡아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구상했던 게 있었는데 아까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예.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번 주 후반 정도 가면은 캠프 안에 자중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어떤 이 전략 수정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성토 그런 부분 왜냐하면은 계속 지지율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물었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토론을 하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장 공격당할 위치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면서 덕을 보고 있는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바로 덕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이렇게 중도 보수 성향의 어떤 유권자에 기대할 바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 심상정 후보도 간격이 벌어지면 문재인 후보 지지도 하지만 심상정 후보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문을 지했던 사람이 나 이제 소신표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가장 공격당할 위치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 이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방어에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말씀이 지금 무척 중요한데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빙의 경선으로 가게 되면 경쟁으로 가게 되면 과연 내 끝까지 레이스를 달려서 자칫 잘못해서 심상정 후보는 이미 정권 유지됐고 뭐 누가 돼도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부채무가 생기겠죠. 그렇죠. 부채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워낙 여러 번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예. 이제는 할 수 안 한다라고 굳건하게 이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벌어지면 마음 편하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수많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내 역할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이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심상정 후보 없죠. 힘내라고 한약 한 첩 보낼까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시죠. 공진단도 좀 보내드리고 3대째 한의사 집안인 양재 변호사가. 근데 딱 한마디 짧게만 아까 고 기자님 말씀에 그거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란데 새누리당은 과거 다른 어떤 당보다도 새누리당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온 그 당은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죠. 홍준표 지사 개인의 캠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엄청난 조직력이 있잖아요. 그건 무시 못합니다. 그분들이 움직여서 5% 정도 끌어올릴 수 충분히 있죠. 올릴 수 그 있습니다.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게 문제고 현재까지. 홍준표 후보만 눈에 보이는 게 문제여서 저는 제가 좀 어릴 때 MBC 청룡 야구팀의 팬이었는데 MBC 청룡이요? 지금의 홍준표 후보를 보면 백인천 감독이 생각이 나요. 현역 선수 나이를 훨씬 넘겼는데 4번 타자로 홈런도 치고 아주 이 타율이 좋을 뿐만 빨간 아니라 장갑 끼고 감독을 하면서 타자도 하고 코치도 하고 타격 코치도 하고 1인 3역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예요. 그때 백인천 감독이 무려 광고 CF에 게브랄 티 이렇게 이제 저희 스태미너 약 선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홍 후보 오늘 또 빨간색 타이를 메고 나올 게 확실한데 저는 오늘 너무너무 2차 토론에서 기대되는 게 첫 번째 아이템은 세탁기였잖아요. 오늘은 어떤 아이템이 등장할 것인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포인트입니다. 빨래방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좀 빨래방망이로 그렇다. 죽여가지고. 세탁기도 좀 진화한 기기는 아닌데 요즘에는 일반적인 기기인데 빨래방망이는 좀 퇴보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첨단 혁신 아이템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각 대선 캠프 내부의 곤혹스러운 측면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요소 저 요소 다 종합해서 정말 20일 뒤에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할지 소중하게 결정할 때 참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원래는 고 기자님, 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 국민의당 양강 구도의 당을 한꺼번에 털려고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쑥 들어가잖아요. 예. 최종적 불가역적 다시 못 돌아오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을 놓쳤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방송은 기계적 중립성 동의할 수 없는 기계적 중립성이 있어야 하므로 오늘 국민의당과 또 나머지 당 시간 되는 대로 비율로 이렇게 좀 털어주면 돼요. 지지율로. 지난번에 열을 털었으면 오늘 한 90을 털면 됩니다. 왜 자꾸만 털지? 열을 말씀했으면. 그래서 국민의당 먼저. 예. 일단 이 국민의당 캠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로 대표되는 동교동계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전 이제 2012년 진심 캠프 그 출신들 이렇게 그런 두 축이 같이 형성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뭐 정치 신인 그룹이나 외부 전문가 그룹이 더해졌는데 크게 이제 이 두 축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안철수 캠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일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2007년 새누리당 경선 때 이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가 그 각축을 할 때 거기에서 이명박의 어떤 이 이명박의 신복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이제 이명박의 가장 큰 이 지략가로 정두원 의원이 꼽혔는데 그 정두원 의원의 또 가장 이 참모 중에 지략가가 이태규 의원으로 꼽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이태규 의원의 특장이 뭐냐면 구도를 잘 짭니다.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의 이 정치 행보를 2012년 그 후보 단일화 이후에 정치 행보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고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런 어떤 구도 안에서 자신이 이 따내야 될 영토를 먼저 그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이렇게 얻어가는 방식을 썼는데 그런 것에 이제 가장 그 구도에 강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선거란 것이 이겨본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가장 그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여당을 이겨본 경험을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태규 의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네네. 이 용어 규정을 수정을 하면요. 네네. 동교동계라고 하게 되면 그 삼남 누구죠? 김홍걸 위원장에게 혼납니다. 네, 그분은 네. 동교동계의 일부라고 꼭 일부. 정확한 네. 터미널로지 용어를 쓰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동교동계의 일부 중의 일부. 일부 중에 일부. 그렇죠. 많지 않으니까. 네, 네. 예, 그렇게 얘기해. 참고로 동교동교회예요. 동교동계의 일부는 지금 청와대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광호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없는 버티고 상황의 있는데. 비서실장.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많이 갔어요, 여기저기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캠프 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네. 국민들 관심이 어제 국민의당 손학규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네. JTBC 뉴스룸에 나왔죠.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와 네.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 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 후보들만큼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 후보들의 캠프진인데요. 지난주 품격시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를 분석한 데 이어 오늘은 그 밖에 다른 당 후보들의 대선 캠프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내수색이 시작된 어제 한 미수습자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소 속도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9명 모두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소망이 꼭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늘 세월호 수색 현황과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승리를 돕는 대선 캠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선대위원장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공동 선임한 상황. 또 18대 대선에서 안 후보를 돕던 인사들과 당내 초선 의원들을 캠프에 배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내 의원들과 홍 후보가 경남도의사 시절 경남도청에서 맺은 인맥들을 선대위에 포함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현역 의원들과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됐었던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구성했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를 분석했던 품격시대. 오늘은 다른 당대선 후보들의 캠프지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정봉지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4월 19일 4.19 혁명 57주년 되는 날입니다. 19대 촛불 대선이 앞으로 20일 다가온 가운데 지난주엔 더불어민주당 캠프 핵심 인물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3당 캠프 핵심 인사와 전력은 무엇인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사를 쓰는 기자예요?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기자예요? 네, 지금은 편집팀에 있어서 기사를 기사를 안 쓰나요? 안 쓰고 지금 방송에서 잘 털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딱 취재해온 것을 편집하는 척하고 싹 내어오라고 지금 돌아가고. 정부에 지금 편집 기자를 모욕하신 겁니다. 그래요? 어디 편집 기자인데요? 회사 어디예요? 시사인이죠? 네. 네, 시사 저널인 줄 알았어요. 자, 양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바로 전에 어디 방송에 나오셨었어요? 바로 전에요? 예. 조금 전에? 예. KBS? KBS? 네. 아직도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네. 아니 모르실 것 본인이 같아요. 지금 출연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더 보게 해야 되는데. 보셨을까봐. 공영방송이. 보셨을까봐. 예. 네. 그 KBS가 요즘 그 이순신 방송이라 했잖아요. 나의 방송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 걱정입니다. 예. 좋은 방송이 돼야 할 열심히 텐데. 하고 왔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거기서 턴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여갖고 정확하게. 아니요. 다시 전혀 다른 이슈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남들이 그렇게 곱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예. 고춧가루 깬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나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박지원 지금 대표가 그 머리 위에 있다,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속내와 상관없이 밖에서 보이는 구도가 그런 식으로 싹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결할 때 기권도 의사 표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조 이제 이런 용어 중에서 묵비권도 의사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서 발언을 하는 것만 대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숨는 것도 또 도와주는 경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중진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정동영 의원 있으시죠. 또 예. 천정배 의원 있으시죠. 다 호남의 기반을 두고 있고 호남의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고 예. 아직도 안철수 후보의 상당수의 지지율은 그 호남의 중진들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조용히 있어버리면 딜레마인데 조용히 있어버리면 호남이 지금 가뜩이나 문재인 후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예. 김정수 여사도 호남에서 머무르다시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나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호남 맹주는 사실 박지원 대표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바로 나오고 그래서 분리해서 다니시잖아요. 요즘에는 예. 안철수 후보는 대구 이쪽 가시고 이제 호남 쪽에서는 박지원 대표가 전북 가시고 이럴 때 박지원 대표 가시고 전북 가셔서 박지원 대표도 좀 이제 말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만. 분리해서 다니다 보니까 후보가 눈에 안 보이니까 5년 전 선거와 이번 선거가 좀 간혹 헷갈리시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정신없이 유세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호남에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프닝입니다만 바로 또 수정하긴 했습니다만 실수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게 편집이 되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뉴스 보도 채널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5년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 짤을 짤방. 지금 이게 가짜뉴스처럼 편집해서 SNS에 돌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파급력이 너무 컸어요. 예. 민주당에서 놓치질 않는 게 그 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나오자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닐 텐데 또 요즘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편집들 하기가 너무 좋고 과거 기록들 다 남아있잖아요. 불과 2, 3년 전에 안철수 후보 처음 떨어져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게 또 박지원 현 대표잖아요. 또 두 개를 묶었어요? 두 개를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간 사람이 안철수 후보 비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안철수 후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문재인 당시 이제 싫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이 무슨 새 정치를 하냐라고 박지원 대표 본인이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개를 묶으면 하나 스토리가 되네. 묶어버리면 사실 저거는 실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새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싫어져서 나간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겠고 그러면서 무슨 새 정치를 하냐. 그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작전을 잡았어요. 아예. 최평론가님, 네. 이런 거는 악마의 두 개를 묶어도 악마의 네. 편집이라고 어떻게 뭐 팩트를 묶어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프닝이라고 바로 해명한 것을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다른 수는 없고요. 허핑턴 포스트에서 예. 아주 간단하게 이 말실수한 게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다.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이 사람들이 안철수하고 이제 정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나 이 테스트 해본 겁니다. 하는 쪽으로 딱 말을 바로 이어붙이는데 예. 그것도 역시 정치보다는 저런 애들이 아니, 싫어요, 저는. 임기응변. 순간적으로 싫어졌어.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 네,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고도의 계산된 발언 아닐까라는 물음표를 단 기사를 또 박지원 대표 스스로 열심히 지금 리트윗을 하고 뿌리고 있더군요. 지금 잠시 양지열 변호사님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1996년 집에 퇴근할게요, 이제 하세요. 이 당시 박지원 대변인은 그 후에 언론 대책 문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기자 관리를 언론 관리를 위스키 앤 캐시로 하던 시절인데 혹시 이 위스키나 캐시를 대접받은 적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뭐 언론사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시절에 뭐 언론사 들어가서 살짝 그 음주 재떨이를 던졌다라고 하는 그 한간의 소문도 맞습니다. 있었을 네, 그 시절인데 그 시절인데 해당 언론사네요. 그러네. 갑자기 고기장이 그걸 찾아내셨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러시안 들어간 지 캐시가 아니라 위스키 앤 캐시였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고요. 뭐 그때는 지금하고 정치부 기자들이 요즘 받는 대접과 다른 대접을 받았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본인 얘기를 하세요. 써준 거 읽지 말고. 아니요. 지금 왜 대본을 보고 읽으세요? 본인도 예. 그때는 요즘 기자분들이 받는 대접보다는 훨씬 대접을 잘 받았다. 변호사님, 예. 변호사로 감옥 안 가는 줄 아세요? 감옥 가고 싶어요? 다른 데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96년입니다. 악마의 편집 얘기를 하다가 이 악마의 변호사 검증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왜냐 김어준 총수가 붙여준 별명이 악마의 변호사인데 저는 이게 양 변호사의 자기 깔때기 때문에 자기 발을 자기가 찢은 경우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YTN 뉴스를 틀었더니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서 제가 기자 시절에 스포츠를 취재했는데요. 예. 요즘 쇼트트랙 대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단기니까. 쇼트트랙 얘기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저 칼날을 잘 넣어야 사람은 된다. 안 해본 게 뭐지 그러면서 지금 또 96년 뭐 취재했다고 하니까 검도 선수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MB입니다. MB 거의. 안 해본 게 없는 MB죠. 팩트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없는 그 사실을 오늘 얘기해 아침에 주는 게 또 아니라. 제가 하는 다른 S 방송국에 나와갖고 무슨 얘기를 했나요? 거기서요. 그 기억이 안 나죠. 그 기억나면 제가 사먹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는 변호사기 예. 때문에 거의 자, 동교동계와 문제는 동교동계의 중진과 네. 안철수 후보의 캠프의 이미지가 네. 좀 겉돌아요. 완전히 젊음과 혁신, 다르죠. 50대 기술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선 후퇴하라고 문병호, 황주홍이 얘기했지만 네. 그분들을 또 전면에 문병호 최고위원 황주홍 의원을 전면에 내서갖고 선거를 치르긴 경험이 부족하고 네. 이게 그 딜레마일 텐데. 딜레마죠. 지금 그게 예. 겉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1차 토론회 때인데 1차 토론회 이전이군요. 다른 방송 토론에서 자, 이 버무린다. 예. 이게 결국은 보수와 진보를 버무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홍준표 후보가 물어보니까 융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버무리는 게 아니고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근데 버무리는 거와 합쳐지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네네네. 화학적 결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단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버무리는 거랑 합쳐지는 거 완전 다른 건가? 예.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영어로도 뭐 컴바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에디드 할 수도 있고, 뭐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캠프 내에서 융합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보수를 잡으려는 또 호남을 잡으려는 동교동계의 노력과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 진심 캠프 출신들의 2030 과거의 청년 멘토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 근데 잘 먹혀들진 않고 있죠. 예. 거기에 구도를 짜는 아까 고 기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태규 사실은 정책 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이었죠. 또 이분의 의원의 이제 구도. 그리고 그분은 또 전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 설전을 벌였다 그러죠? 네,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을 그 벌였는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우선은 같은데. 손석희 앵커는 앵커니까 저는 손석희 앵커는 뭐 객관 중립적인 전형적인 이 정치색이 없는 앵커다 이렇게 봐요. 예. 너무 드라이한 게 때로는 문제 아닌가. 근데 그렇죠. 역시 집요함으로 어제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이니까 질문은 뭐였냐면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였다가 어느 순간 올해 들어와서 사드 배치 찬성론으로 바뀌었다. 이게 박지원 대표한테도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예. 박지원 대표는 당론은 아직 안 바뀌지 않았느냐? 사드 배치 반대 아니냐?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당론을 바꿀 수도 있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또 했었죠. 했었죠. 공공연하게.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당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럼 당론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 우리가 국회 내에서 여야 뭐 3당, 4당 싸울 때 예. 의총을 해서 당론을 정하잖아요. 예. 그럼 뭐 후보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직 의총에서 결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당론이 아니다. 예. 이렇게 면피할 때도 많고 사실 정앵커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의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무게와 가치, 의미를 아실 텐데. 만들어지는 가정의 엄중함. 네, 엄중함. 그리고 한번 정해지면 그걸 쉽게 바꾸지 못하는 또 예. 문제. 그런데 어제 이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핵심 논지는 뭐였냐면 후보가 중요하지 당론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손석희 앵커도 좀 다소 황당한 거예요. 뭐 당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후보의 의지, 대선 국면에서 후보의 의지가 중요하죠. 당론, 당권 이런 것도 따라가고 보통 이제 밀어주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대표나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까지 명확하게 언론에서 이 시청자를 나가선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건 왜 바꾸게 되었는가에 대한 깔끔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는 예. 거죠.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캠프 보면은, 저거는 이제 이런 거보다요. 후보와 캠프가 잘,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돼서, 팀워크가 잘 돼갖고 후보가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고춧가루 뿌리면서 쫓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박지원 대표도 대표.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고춧가루 트로이카 3인방이 떴는지 근데 손학규까지도 어제도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런 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대표는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가 예. 워낙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 한국 사회, 한국 정치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게요. 예. 제가 그 정치부 지원을 거의 예. 기자 초년생 때 예. 96년 총선이었던가 정치부 지원을 민주당을 나갔었거든요. 예. 그때 박지원 대표가 당시에 이제 대변인 총괄을 하고 있었고 박선수 의원이 그때 당시에 부대변인으로서 그게 기자 시절에? 네, 기자 예. 초년생 96년 총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실 박지원 대변인의 말을 듣고 정치를 그때 친문에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때부터도 굉장히 야, 이 사람은 판세, 이분은 판세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선수구나. 이분 참 엄청난 나름대로 야권에서 주자가 되겠다고 하시더니 생각을 했더니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대로 이런 행보를 보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쌓아온 일들이 과거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와 딱 화학적으로까지 결합이 잘 안 되는 거